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고수의 전략도 박진영이 하면 다르다.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수를 모셨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수 맞으시죠? 고수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를 고수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쟁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김용민 목사님과 최광욱 전 의원께서 고수의 전략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두 분을 고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용민 목사님은 최고의 사회자, 그리고 최광욱 의원님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최광욱 의원님은 너무 착하고 냉정함이 부족해. 그래서 전략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착해. 네. 의원님, 저희는 좀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네. 냉정하게. 네. 아, 예, 냉정하게. 민주당도 깔끔 까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최인호 의원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부산대 총학생회장이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아, 20대, 21대 국회의원 했는데 그걸 모른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 20대, 21대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또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국내 언론 비서관 했고. 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내 언론 비서관을 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하셨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네. 그때 당직자. 당직자였죠. 맞죠. 네. 그때 옥상에서 만나가 저희끼리 막 작전 짜고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제 역할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네네네.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께서 네네. 책을 만드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제 이름이 없어서 좀 서운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처음에 박근혜 탄핵으로 안 가고 거국 내각 이야기 나오고 개헌 이야기 나오다가 밀려서 탄핵으로 훅 간 거죠. 그렇죠. 그때 만약에 박 대통령이 거국 중립 내각을 좀 빨리 받았으면 네네. 여러 가지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었죠. 네. 근데 그 시기도 놓치고 갑자기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니까 아 이거는 좀 정치적인 네네. 장난이다. 네네. 아,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맨피용이다. 이래서 이제 광장이 국회는 왜 가만히 있느냐. 네네. 그 이제 그 전략적 개헌 때문에 저희들 네. 광장하고 이제 결합이 된 거죠. 네. 그 당시 이제 추미애 대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님 이야기는 본인도 처음에는 탄핵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많이 부정적이었죠. 김무성 대표가 전화가 와가지고 탄핵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도 처음에는 김무성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네. 몇 차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김무성 말이 신뢰가 가더라. 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그 뒤에 들었습니다만 네네. 당시 추 대표께서는 광장의 열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더라도 네네. 잘못하면 역풍 분다. 네네. 또 추 대표는 과거에 노 대통령 때의 또 아픔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쓰러울 정도로 네네. 상당히 신중했습니다. 음흠. 광장과 결합하는 문제, 특히 네네. 탄핵으로 네네. 그런 문제 했는데 아마 어느 순간에 네. 저희 최고위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광장과 결합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고 네네. 또 다른 판단을 하셨는데 그 판단의 근거에는 네. 김무성 당시 네. 대표의 전화도 상당히 역할이 있었지 않겠나. 그래. 그 뒤에 들었죠, 그거는. 네.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은 이 뭐 특검 탄핵을 가려면은 국민의힘이 분열돼야 되겠네요. 당연히 지금 뭐 8석이 좀 필요하고요. 네네.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200석을 채우려면 8석이 좀 모자라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8석이 필요한 데다가 특히 국민의힘의 좀 중도 성향의 네. 국회의원들의 양심이 발동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 당시 대표나 거의 그때 아마 한 60명 가까운 그렇죠. 국힘 의원들이 나섰기 때문에 탄핵이 하물며 가능한 장제원도 탄핵에 찬성했어요. 당연하죠. 네. 그럴 정도로 됐는데 이번에도 뭐 8석은 뭐 기본적인 조건이고 네. 충족 조건이고 더 이상의 많은 국힘 의원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라는 뭐 양심의 발동이 전면화돼야 되지 않겠나. 또 국민 여론도 그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지금보다는 좀 더 뜨거워져야 된다. 네. 도저히 이대로는 국정을 맡길 수 없다. 국정이 거의 이제 마비 상태에 이르고 이거는 국정이 불능 상태다. 불능 상태다. 라는 뭐 그런 것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조금 저희들이
넘어야 될 산이 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탄핵 연대 국회의원들은 지금 현재 뭐 50여 네네. 명으로 불어났지만 저희 당 지도부가 신중하는 부분이 네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실제로 탄핵이라는 것이 뭐 민주당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근데 제가 그 당시 탄핵을 보니까 재밌었던 게 국민의힘 PK 의원들이 탄핵 찬성이 높았어요. 네. 우리 보통 이제 영남 그러면은 영남 보수, 또 뭐 보수의 본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왜 PK 의원들이 그 당시에 탄핵에 많이 참석을 했는지 네. 그 참 궁금한 것 같아요. 뭐 예. PK만의 고유한 뭐 특성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지역구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당시 영도군데 네네. 부산에 6선을 했죠. 6선이니까 당시 뭐 김무성 계보도 꽤 있었고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 네네. 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도 영향을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 배경에는 부산 민심이 한번 디비지면 이제 끝을 보는 그렇죠.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여기 올인해줬다가 아이, 여기 그렇죠. 올인해줬다가 이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유골항쟁도 그렇고 그 전에 네. 부마항쟁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네네. 또 불의에 항거하는 그 부마 정신이 분명히 살아있죠. 네. 야성이 아주 강한 도시죠. 네네. YS 대통령이 3당 합당을 안 했으면 지금도 네네. 아마 야성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이제 국정의 파탄이고 또 최순실 농단이 너무 극대화되고 이러니까 이제 뭐 태블릿 PC에 그 이제 뭐가 터지니까 네. 이제 부산 민심이 폭발한 거죠. 그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네. 예. 그 이야기인즉슨은 전국적인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은 부산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폭락해야 된다. 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 봐야죠. 네. PK 민심이 디비지면은 네. 전국이 디비진다. 여러 가지 뭐 항쟁도 그렇지만 네네. 선거를 보더라도 네. 과거에 85년도 2.12 총선 때 강조항쟁이 불거진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한 지역구에 2명을 뽑는 중선거제를 그렇죠. 중선거구였죠. 했죠. 네. 그런데 이제 13대 국회죠. 네네. 그때 보면 서울이 좀 거의 비슷비슷했고 그렇죠. 오히려 호남이 민정당이 꽤 됐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부산이 2명 뽑는 지역구에서 네. 야당을 2명 모조리 다 아. 박찬종, 김정길 동시에 해주고 네네. 또 동네 쪽에는 이기택, 이건일 네네. 또 해주고 네네. 부산이 그 한 사람 빼고 난데 야당이 싹쓸이 했거든요. 네. 2명을 동시에 다 찍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민정당이 부산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네네. 전두환 정권이 후퇴하고 네네. 학원 자유라도 되고 네. 또 유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또 부산에서의 2.12 총선의 결과가 2년 뒤에 87년도 유골항쟁 네네. 부산이 가장 뜨거웠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노무현 대통령 그 아스팔트 바닥에 그렇습니다. 앉아서 가부좌 들고 했던 그렇습니다. 모습이 생각나네요. 선거의 열기가 항쟁의 열기까지 이어진 네네. 그 부산이 네. 그런 아주 독특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퇴진 또는 이 특검을 이야기할 때 이른바 영남에서 TK와 PK의 갈라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가정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내보면요. TK는 안 바뀌어요, 진짜. 글쎄요. 그런데 이제 TK도 표심으로 보면 네네. 선거 때 표심으로 보면 저희 당 민주당 후보가 뭐 거의 30% 30% 정도 득표하죠. 정도는 나오거든요. 네네. 과거에 보면 거의 절반 수준도 채 네. 안 나왔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민심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고 뭐 또 김부겸 전 총리는 과거에 또 대구에서 당선되기도 했죠. 홍일학 의원하고. 그럼요. 홍일학 의원도 당선되기도 했고 네네. 물론 PK보다는 못합니다만 네네. 대구 경북도 표심으로 보면 많이 우리 당 쪽에 또 우호적인 게 신장이 됐기 때문에 또 뭐 과거에 대구가 또 야성이 또 기반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갈라치기라는 거는 좀 뭐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국면에서는 네. 오히려 더 한때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에서 TK 대구 경북이 폭락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면 네네. TK도 윤 대통령의 민심의 보루다라고 할 수 없는 네네네. 이상 징후가 분명히 있었죠. 아. 그렇기 때문에 갈라치기보다는 오히려 대구 경북과 또 같이 끌고 가야 된다. PK 민심이 합쳐지는 지점으로 네. 캠페인도 하고 네네.
국정농단에 대한 규탄도 그런 맥락에서 힘을 합쳐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TK에서 주호영 그다음에 유승민이 주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PK의 김무성 못지않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은 보수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에서 무너뜨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 윤석열 정권의 퇴진 문제도 보수가 텃밭에서 균열되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은 있을 수 없다라는 하나의 가정이 성립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뭐 수도권보다도 영남에서의 민심이 결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영남의 국민들이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나 공천 개입이나 인사 개입이나 뭐 이권 개입이나 등등 네네. 이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지금은 특검으로 특검 관철 쪽으로 민심을 모을 때 아니냐. 특검으로 일단 집중하자. 예. 뭐 다른 개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예. 지금은 뭐 그렇게 분산하는 것보다는 네네. 특검 관철 쪽으로 서명운동도 많이 받고 네네. 민심을 모을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남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만들, 김건희 여사는 국정에서 이른바 참 퇴출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들은 상당히 높죠. 제가 지역구에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렇게 플랜카드를 네네. 엄청 크게 걸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아마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네네. 횡단보도에 이제 걸었는데 그 앞에 제가 서명운동 네네. 그 본부를 차렸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격려가 많았습니다. 네. 영남에서의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상식과 비상식, 정의와 부정의,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념적으로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YS 계열의 우리 흐름들, 보수 야당의 흐름들, 우리가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는 것들보다는 네. 그런 흐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정과 불공정, 상식과 비상식 네. 이런 구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1심 형량이 너무 과하다. 네네네. 여러 가지 이제 민심들이 그렇게 기우는 결정적인 이유는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형평성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사법부마저도 네. 검찰이 이렇게 펴놓은 전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도 형량도 양형 기준의 최고치를 때렸다. 네네. 이거는 그럼 윤 대통령은 과거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뭘 했느냐? 거짓말 안 했느냐? 네. 거짓말을 이 대표보다 훨씬 많이 했죠. 네네네. 그 양과질에서 네네네. 대표적으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서 네. 장모나 처는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익 얻은 적이 없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고 했어요. 손해를 봤다 했습니다. 손해를. 네. 손해를 봤다. 네. 그 뒤에 이제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23억 원의 수익을 한때 냈다라고 되어 네, 있거든요. 네. 23억 원의 수익을 내는 것은 고수지 고수. 네네.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23억을 합니까? 또 이종호 씨, 그분과 주가 조작했다는 여러 가지 또 정황들이 다 나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무죄를 때렸지만 네.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공모했다는 게, 네. 공모했다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손해봤다, 주식을 모른다라고 해서 그건 완전히 이제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손바닥 이렇게 왕자 거래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동네 분들이 대통령 되라고 동네 써줬다, 할머니가 써줬다. 써줬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네네. 명태균 씨는 자기가 시켰다고 또 아니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지금 뭐 명태균 씨 때문에라도 네. 들통이 나는 그런 판인데 또 그거라든지 또 뭐 김만배 씨, 네네. 김만배 씨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모릅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는 사이였더라. 누나가 집도 사줬는데. 아이, 그러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들에게 네. 뭔가 영향을 미쳤다, 악영향을 미쳤다 해서 그렇게, 1심에서 판결을 받았다면은, 네. 자, 검찰이 3년 구형했지 않습니까? 네. 자, 형평성이 있는 검찰이라면, 낙선한 이 대표에게 그 정도 했으면 당선된 사람에게 네. 원래 선거법에는 당선된 사람에게 그렇죠. 네.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낙선자에게 이렇게 가혹하게는 법이 없어요. 네, 네. 그것도 징역형으로. 네네. 자, 당선된 윤 대통령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된다면 과연 3년 구형만 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네, 의혹이 그렇죠. 있죠. 더 많은 구형에 더 많은
예, 1심 판결이 나와야 되겠죠. 네. 당선되었고 네, 네, 네. 거짓말 수준이나 거짓말의 양이나 네. 모든 것을 봤을 때 양과 질에서 차원이 다른 문제죠. 네. 그리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제가 그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대하는 민주당의 투트랙 전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2심을 준비하는 범죄 논쟁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의혹이 많고 범죄의 경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오히려 역공하는 것이 여론을 끌고 가는 방법이 아닌가. 예, 그 핵심에는 특검이 있다. 특검이 있다. 네. 역시 고수십니다, 우리. 아이고 아닙니다. 네네. 아니 의원님이 지금 고수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그건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네. 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댓글에도 그런 이야기 있는데 특검 말고 바로 탄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예. 솔직히 윤석열도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했듯이 특검 들어가면은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저절로 탄핵 가는 거죠. 글쎄요, 이제 특검에는 세 가지 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192명에서 8명이 모자라잖아요. 네네네. 그럼 국민의힘에 8명의 국회의원이 최소한 그렇게 동의를 해줘야 네네.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8명의 최소한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네네. 명백한 범죄 행위 명백한 범죄 행위. 네. 예, 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또 국정 자체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민심이 동요되기 때문에 네.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불능 상태다라는 것이 이제 명백해져야 되는데 우선 특검이 왜 중요하냐면 특검이 아닌 사항에서 명백한 법 위반을 네. 규명해내기가 지금 네. 검찰이 전부 무죄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네. 불기소로 일관하고 무혐의로 일관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특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특검을 통해야만이 명백한 법 네. 위반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도 네. 네. 여러 가지를 다 보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대통령 시절에 명백한 뭔가 네. 법 위반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 뭐 그것도 특검 부분에서 최혜병 특검 문제도 마찬가지고 공천 개입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특검이 이제 핵심이 아니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민심도 네. 같이 따라줘야죠. 민심도 따라줘야 된다. 예. 네. 오늘 안 그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가 같이 헌법재판관 3명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추천하는 문제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던데요. 네. 우리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수많은 난관을 뚫고 특검을 통과시키고 국회의원도 200명 이상 확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하고 탄핵까지 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시키면 어떡하느냐라는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게 현실적인 걱정이고 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서 지명받은 네, 네. 임명받은 헌법재판관이 네, 또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중하게 네. 조건이나 헌재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또 판단을 해야지 결론을 내야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왜 그렇게 신중하게 했느냐. 당시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나가자고 하셨잖아요. 광장과 네. 결합하자라고 예.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지만 네. 그때 당시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네. 중립적 인사를 거국 중립 내각으로 앉히면서 야당과 연합정부, 연립정부를 네. 만약에 해서 정상적인 전국으로 끌고 가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또 양상이 달라졌을 수도 탄핵이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광장의 열기도 달라질 수도 있고 네. 특히 우리 야당의 네. 그 판단도 달라질 수 있었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박 대통령이 판단을 미스하고 네. 또 고집스럽게 밀고 가다가 네. 그렇게 이제 당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조건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섣불리 네. 당 전체가 가다가는 네.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을 당 지도부도 네,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이제 실제로 탄핵 의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어쨌든 절대 다수는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흐름들을 끌고 가는 것과 당이 신중하게 가는 것은 알고 보면은 서로 조정되고 있다, 조율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네. 다들 의원님들의 마음은 같죠. 네. 어떻게 되나 마음은 같지만 그 조건을 성숙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과 네. 시기 판단의 문제에서는 좀 판단의 영역이 좀 다르다, 네. 차이가 있다, 네. 뭐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 부분에서 오늘 박지원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은 있지만 네. 이걸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그 루트로서의 특검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전설적으로 더 용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 박지원 뭐 대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진 분 아닙니까? 그분의 그런 말씀은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국이 아니고 국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명태균 게이트만 하더라도 석 달 동안 이렇게 가는데도 그냥 특검을 받고 특검은 특검대로 돌아가면 돼요. 네네. 만약에 공천 개입 안 했고 입건 개입 안 했고 김 여사가 정말 억울하다. 대통령 기자회견 때 밝힌 것처럼 그래 하면은 특검을 통해서도 그래 되면은 우리 다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 박 교수님도 인정할 거 아닙니까? 죄 없으면 특검 받아라 이거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자신하면 특검을 받고 네. 특검을 받는 순간에 그냥 특검은 돌아가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관심은 특검도 가지만 이 산적해 있는 민생들 물가도 높고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외 관계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격화된다는 것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중동 등 막 지금 대내적으로 악재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경제도 살려야 되고 민생도 살려야 되는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네. 그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네네네. 윤석열 정부도. 당연하죠. 네네네. 그런데 왜 특검을 안 받으니까 국민들이 관심은 70% 가까이가 특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특검을 안 하면 이 수렁의 전국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네네. 민생도 경제도 챙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순화 만한 정부네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여러 가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특검을 네. 자꾸 거부함으로써. 네. 그럼 특검 거부한다고 우리가 그럼 특검 뭐 안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요구하고 진실을 있는데. 밝혀야죠. 네. 당연하죠. 네. 지금 재밌는 댓글을 짐팀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미 박지원 의원님은 국힘 의원들을 만나고 있을 듯. 그분은 또 지혜로운 분이니까 맛있는 식사하면서 또 좋은 네. 설득을 하고 있지 않겠나. 네. 다시 그 이재명 대표 이 재판 결과를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도 엄청난 뭐 충격입니다만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문제. 이거 당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500만 명의 당원을 가진 정당 보고 문 닫아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번 1심 판결이 네. 무슨 그 억하 심정이 있길래 434억 원을 우리가 반환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제1당이 받을 수 있는 타격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의심이 되는 것이 이게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만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 이야기를 끊임없이 꺼내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합니다. 그전에는 윤한 갈등이었다가 그래서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윤상현 의원이 네네. 하루가 이틀 전에 네네. 80만 원 이야기를 한 것은 네네. 오히려 저는 뭔가 알리바이를 위해서 사실은 제가 아는 여러 국민의힘 측 관계자들은 네네. 좀 과하게 놓을 것이다. 물론 네. 자기들도 뭐 징역형까지는 안 보고 한 네. 3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까지도 네, 본 네. 사람이 있지만 상당히 그런 식으로까지는 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80만 원을 주장하는 국힘의 의원들은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네. 그것은 아마 미리 알고 네네네. 좀 연박 작전을 팬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 의심을 살 정도로 네네.
갑자기 80만 원 이렇게 그렇죠. 튀어나올 게 아주 그 저는 요상한 네. 발언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기대해서 아주 요상한 발언이었다. 네네. 그렇게 봐지고 글쎄요, 뭐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네. 그러나 징역형에 1년에 2년 이거는 또 434억 원을 또 반납해야 된다. 어떤 그 재판 심리 외적인 뭔가 이 외인적 요인이 있었나? 무슨 악화 심정 때문에 이런 그 판결을 내리느냐? 네. 그 충격에서 좀 못 벗어나는 거죠. 우리 당원이나 그렇죠. 네. 지지자들도 네. 그렇고. 법이 상식을 벗어난 거죠. 아니 낙선자 아닙니까? 낙선자에다가 그렇죠. 네. 지금까지 선거법 과정에서 당선자라도 네. 어떤 그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을 놓고 거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이렇게 징역형을 때리고 네. 한 거의 그 판례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 활자로 경력과 학력을 위조했는데도 뭐 벌금 100만 원, 120만 원 나왔지 이렇게 징역형 나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 그 배지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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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 알죠. 네. 그래서 300만 원이라도 어마어마하게 중죄로 보는 겁니다. 선거법에서는. 안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500만 원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네. 그 양형 최고 기준이다. 네. 또는 300만 해도 정말로 이거는 중하게 그죠, 네. 크게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5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징역형을 때렸다고 434억 원 다 내놔야 된다. 반납해야 된다. 그는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과연 뭐 여러 가지를 정말로 어떻게 고려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내 분열이 가능성 높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플랜 B를 짜야 된다. 막 언론이 나서서 이 군부를 떼고 이 전략적인 척하면서 이 조언까지 해줍니다. 이 상황이 실제로 당내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 그거는 뭐 일부 언론에서 네네. 그 과도한 기대일 뿐이고요. 네네. 오히려 지금 당 대표가 과한 형량을 받고 또 당이 위기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 상황에서 별도의 목소리를 내고 네.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개파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네. 그럴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원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저는 뭐 현재까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네네. 오히려 판결 나자마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네네. 윤건영 의원 등이 주도가 돼서 바로 성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위기를 같이 극복하겠다라고 네네. 했고 김동연 도지사도 당과 입장을 같이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당의 전통은 당이 어려울 때 개파 네. 없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개파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네네. 예. 거기서 조금 그 과하게 했던 분들은 네. 그렇게 좋지 않았죠. 결과가 좋지 않았다. 당을 나가버렸죠, 그죠? 지금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은 제법 올랐어요. 예, 리얼미터에 따르면은 뭐 거의 뭐 한 20% 가까이 네네. 지금 높죠. 네. 국힘에 비해서. 네. 갤럽도 차이가 오히려 지난주는 네. 또 국힘 지지율은 더 빠졌습니다. 네네네. 예. 그게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신 음.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누적되고 있다라고 봐지고요. 국힘의 네. 지지율가 네. 낮은 것이. 이 대목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아니 당대표 경선 때는 특검 할 듯이 해가지고 네네. 한동훈식 제3자 추천 특검 그렇게 주장해놓고 네. 되자마자 또 꼬리를 내리다가 뭐 특별감찰관 네네네. 그 아주 미봉책인데 그거를 또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또 뭐 당원 게시판 때문에 댓글 그런지 문제로 몰라도 지금 네. 코너에 몰리자 아예 네. 막 특별감찰관 문제도 주장 안 네네네. 하고 네. 꼬리를 완전히 내려버렸는데 네. 한동훈 대표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소위 말하는 중도층 보수적 중도층에게도 실망감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동시에 네.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 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의원님의 예측이라든가 여론조사의 흐름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 이후 과하다는 이 중도층의 여론까지 업어가지고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결집되는 상황이고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이 댓글 논란으로 오히려 분열되면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추세가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네네. 당분간도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원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그 댓글 조작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가족들이 했다고 하는데 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해서 한 것 같습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 네네네. 예. 한동훈 대표의 부인일 것이다. 네네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저도 그 단정적인 주장에 상당히 공감한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이름은 도용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거는 맞는데 장인 장모 네네. 또 친어머니 네네. 딸 네. 그리고 부인까지 이 5명이 거의 뭐 한 500여 개 가까운 댓글을 했다. 그것도 네. 아주 표현 수준이 네.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공격하는 수준이 네네. 뭐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다. 아주 뭐 저기 말초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그거는 아주 정치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도덕적으로도 그렇지만 네네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했는데 평상시에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로 보면은 가족 중에 안 했다면 네.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을 겁니다. 네네. 우리 고자질쟁인데 한동훈 대표가. 네. 아니,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당무감사조차도 뭐 이렇게 뭐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또 그 측근들은 네네. 아니 무슨 경찰 수사 지켜보면 되지 당무감사 뭐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야당을 공격해야 될 때 당대표 뒤통수 치가 되겠냐. 네네. 이런 말을 합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자 그러면은 평상시에 한동훈 대표와 전혀 다른 행보 이걸 보면 뭐 있다. 네. 캥기는 게 있다. 예, 아주 뭔가 뭐 있다.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위의 주장이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또는 본인들이 안 했으면 또 시켜도 문제되는 거죠. 시켜도 문제되죠. 네. 예. 최소한 한동훈 대표와의 직관적적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네. 한동훈 대표는 바로 사퇴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자 한번 보십시오. 네. 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사실이라면 그렇죠. 사실이라면 집권당의 현재 당 대표가 네. 그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대통령과 그 부인 여사에 대해서 네. 방송에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으로 네네. 공격했다. 네. 이거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에도 이렇게 네. 여당의 대표 네. 가족이 그렇게 한 사례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나면은 또는 한 사람이 네. 여러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뭐 어머니 아버지 또 딸의 계정을 모아서 이렇게 한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직계 가족인 것 같으면 그거는 정치 도덕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법적으로는 생각해 보면은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죄 이런 게 뭐 해당될 수 그런 있겠네요. 것도 해당이 될 뿐더러 네. 우선 뭐 법적인 문제 이전에 네. 정치 도덕적으로 네. 여당 대표의 직계 가족이 어떻게 현 대통령 부부를 그렇게 원색적으로 모독하고 네네. 뭐 하는 그 요즘 게시판에 그런 글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그 정당 게시판에 그런 저급한 단어 잘 안 쓰거든요. 그 자칭 배운 그거는 사람 집안이 왜 그럴까 진짜. 그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략적이나 뭐 정치적 판단 이전에 네. 그건 한 대표가 딱 드러난 즉시 바로 사퇴해야 돼요. 근데 그 글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 대표 만약 가족들이라면 가족 일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싫어한다. 이런 그 느낌이 서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피차 일반이죠. 피잘 받아. 아니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네네. 일개 검사를 중앙지검장 시켜주고 법무부 네. 장관까지 해서 스타로 만들어 놓고 또
비대위원장까지 시켜주고 네. 그랬는데도 그 과정에서 딱 네. 당이 오자마자 비대위원장 시절로 총선이 이끌 때 뭔가 사과해야 되느냐라고 네. 5번 문자를 보냈는데 일십했다. 네네네. 그래서 자기는 시기를 놓쳤다. 김건희 여사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것도 서운한 데다가 뭐 여러 가지 공천 문제도 안 들어줬다는 것도 서운한 데다가 네네. 자 총선을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심판, 뭐 조국 심판 네네. 이 구호를 했는데 총선도 이제 완전히 참패를 했는데 좀 쉬어야 될 텐데 네. 또 기어이 또 전당대회 때 나오지 마라 해도 나오고 네네. 전당대회 나오자마자 일성이 한동훈식 나는 특검 추진하겠다. 최혜병 특검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자 김건희 여사나 친윤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네. 내가 키워줬는데 배신한 사람이다. 못 믿겠다. 네. 도저히 이런 식의 하는 그 한동훈 대표의 정치는 이건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네. 이렇게 본 것이고 지금도 그래 보는 것이고 네. 호시탐탐 저 사람은 절대 대권 주자 안 돼. 당 대표 임기도 끝까지 채워서는 안 돼. 네. 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국정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내가 뭐 어떻게 어디까지 그런 변호를 해줘야 되느냐. 네. 두 대통령 부부를 변호하다가 정권도 망하고 나도 같이 당도 죽겠다. 망하고 네. 나도 망하고 네. 다 망한다. 그 본인들이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왜 나만 그렇게 배신자로 해서 서운하게만 생각하느냐. 네. 자, 이런 양자의 시각이 절대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네. 한동훈 대표는 전략적으로 차별화. 네. 대통령과 함께 가면 나는 죽는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네. 이 양 진영은 절대 하회할 수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와중에 당원 게시판 글이 오니까 친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네. 저는 뭐 24일 날 특검 또 재의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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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끝나고 나면 네. 친윤의 공세는 네. 훨씬 더 가할 것이고 한동훈을 향해서. 예. 네. 또 수사 결과 곧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나오면은 자구 면 안 하고 아마 사퇴 요구까지로 치달지 않겠나. 그거는 뭐 거의 저는 뭐 거의 뭐 확신합니다. 네. 사퇴 요구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장해찬 씨가 부산에서 출마를 했잖아요. 그래. 예. 장해찬 씨가 지금 뭐 대통령하고 늘 소통한다 그런 이야기를 뭐 쉽게 네. 하고 다녔는데 지금 대통령 순방 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장해찬 씨는 혹시나 그럼 김건희 씨하고 소통하고 있을까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다녔습니까? 근데 장해찬 뭐, 부산에서? 뭐 과거에는 본인이 뭐 여러 가지로 뭐 네네. 대통령 부부와 친하다는 말도 많이 했고 네. 또 실제 뭐 지금도 윤 대통령의 장외 대변인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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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신임은 계속 된다. 음. 여사의 신임도. 그런데 핸드폰을 이제 옛날 핸드폰 사제 핸드폰 없애겠다 했는데 네. 소통하겠습니까 설마? 그래도 뭐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 네. 그거는 뭐 또 한번 살펴봐야 돼. 네. 결국은 대통령의 그 장외 대변인이라고 하는 장해찬 씨의 목소리는 대통령실의 뜻을 담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소통은 되고 네. 또 교감을 하고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요 사람들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박형준이 포함됐던 5인방. 네. 박형준,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오세훈. 예. 이 5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네. 이 5명의 모임에 대해서 네. 범친윤계 주류들이 한동훈 이후에 판을 짜려고 한다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중진해동이었죠. 중진해동네. 예. 그 당시는 소위 윤한 갈등이 아주 정점으로 치달을 때고 네네네.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뿐만 아니고 네. 마치 뭐 당장의 인적 쇄신이나 특별감찰관이나 하지 않으면 예, 제 의결 때 찬성할 수도 있다 하는 뉘앙스를 풍겼고 실제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은 이대로 가면은 특검 찬성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맞아요. 네네. 간접 합법이지만 네네. 그걸 뭐 특검 통과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위협을 했죠. 위협을. 네네. 나중에 꼬리를 완전히 내렸지만 그 와중에 중진해동이라는 이름으로 네.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과도한 정치적 요구, 특히 대통령에 대한 대립각을 좀 무디게 해라, 네네. 완화시켜라, 자제해라 네. 라는 거였죠. 네. 그런데 그것은
중진이면 국정을 생각하고 민심을 생각해야지. 네. 그 뭐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를 조기에 사퇴시키고 뭐 서울시장을 그 자리에 앉히려 한다는 그런 뭐 일부 추측성 네.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렇듯이 뭐 거기는 또 뭐 이번에 개각 때 총리로 간다는 분도 계시고 네. 거의 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이지 네. 네. 중립적 성향의 중진 해동은 아니었죠. 네. 거기서 자 생각을 해보면 권영세 장관은 뭐 대통령 선배입니다. 네, 네. 선배이기도 하고 장관도 했고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비대위원장 썰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총리 썰도 나오게 됐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의 딜을 통해서 서울시장 가려고 한다. 네. 자 오세훈 시장은 차기 당 대표 이야기 나왔는데 김기현, 박형준은 해석이 잘 안 돼요. 김기현 전 대표는 어디 뭐 장관 자리 갈 수도 있다 뭐 이렇다고 치고 박영준 시장은 부산시장이잖아요. 그 의원님도 지역구가 부산인데 박영준 시장은 뭘 더 할 게 있습니까? 그 자리에 모여가 본인이? 그 제가 미스터리입니다. 그분이 왜 거기에 네네. 참 표현이 그렇지만 급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그렇습니다만 표현하기가 네. 부산시장님이 지금 부산시정도 급하고 할 일이 네. 많은데 물론 뭐 참석을 할 수는 있지만 국민 민심, 부산 시민의 민심을 좀 생각하면 네네. 본인이 뭐 당장 대권을 나올 것도 아니고 총리를 하실 분도 아니고 네. 비대위원장 할 처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은 빠져 계시면 되지. 뭐 때문에 그 약방이 감초도 아니고 딱 끼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그 민심과 등지는 예, 대통령의 옹호 네. 또 뭐 민심을 반영해서 쇄신해라 하는 것이 찬물을 끼얹는 네네. 그런 자리에 왜 가서 기득권 옹호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그렇죠. 네. 그거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처신을 잘못한 참석이다. 그래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여기서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 하실 수는 없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박영준 시장의 법률적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되기도 하고 여차하면은 부산시장 공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 이른바 컷오프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제 그 서울 정치, 특히 이제 그 친윤계 중진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한번 안전하게 가보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 잘 보여가지고 홍준표 지사님 시장님은 네네. TK 신공항 네네. 또 간척시켜내고 뭐 따낸 게 있네요. TK 행정통합도 네. 따냈는데 박 시장님은 대통령께 그래 아부해서 네. 엑스포도 실패하고 엑스포도 실패하고. 가덕신공항도 지금 29년 계약 거의 물 건너가고 네네. 본인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부산시장님이 네네. 아니, 대통령께 잘 보이면 뭘 따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성과도 없어요. 네네. 성과도 없는 분이 그런 자리 왜 또 갑니까? 네네. 시민 정서에도 안 맞게.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실망스럽다. 네네. 예, 앞으로 그런 자리 가지 마시라. 네네. 강력히 권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요거는 제가 재미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호남이 없으면은 대한민국이 없다. 예. 이게 이순신 장군이 이제 네. 호남이 없으면은 조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이 없으면 민주당 정부가 없다. 역대 사실 우리가 부산에서 다 영남과 다른 득표율을 함으로써 민주당 정권을 창출을 했거든요. 네. 자,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이 다음에 집권하기 위해서 부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또는 부산이 어느 정도 득표율을 올려야 된다.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계신 거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92년 대선에서 네네. 11.7%를 받았는데 네. 그 다음 선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다음 대선에서 이겼을 때는 15.4%. 부산에서. 예. 네네네. 그때 부산 인구가 거의 정점에 달해 385만, 87만까지 네네. 거의 400만에 가까운 부산 시민들이 살 때인데 그때는 또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거의 네. 90%에 가까웠죠. 네. 부산에서만 3.7%가 올랐는데 네네. 거의 50만 표의 효과를 봤습니다. 50만 표 효과가 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35만 표 이겼거든요. 35만 표 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30% 받았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직전 대선에서 15.4%, 네. 노무현 대통령이 30%, 네. 15%더 받으니까 이긴 또 거죠? 5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 구도가 단 하나의 필승 카드. 이게 그렇습니다. 이름은 이제 영남 후보 전략론이었습니다. 그 이인재 대선을
한순간에 꺾은 게 노무현 돌풍은 부산표 때문에 부산표다. 네. 부산에는 노무현이 져도 네. 30%는 받더라. 네네. 그거 가지고 예 표계산 해보면은 밀어준 거 아닙니까? 네. 부산에서 당시에 30%면 가능성이 있다. 네네. 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공했고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40% 받았습니다. 네네. 그때 또 당시에는 또 40%를 받으면 이길 수 있었다. 네. 그리고 부산에서 1등을 했죠. 다자구도에서. 1등 했죠. 다자구도에서 1등. 부산에서 우리 당 대선 후보 1등은 처음이었습니다. 네네. 자, 그만큼 부산에 또 경남에 표가 결정적이다라고 봐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네.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부산에서 네. 적어도 45%는 받아야 된다. 45%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네. 다음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부산시장 선거를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네. 우리는 정권 교체됩니다. 네. 그 부산의 표심이 앞으로 결정적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후보만큼 대통령만큼 표가 받았다면 당선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3%, 지난번에? 3% 적게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3% 올리기 위해서는 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뭐 해줘야 됩니까? 너무 갑자기 던졌나요, 제가? 뭐 좀 더 부산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네.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해난에 대해서도. 네. 본인한테 정성 기울여 달라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혹시? 아니고요. 예, 친합니다. 지납니까? 네.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말 그 부산에 경남에 네. 100%를 올리기 위해서 네. 정말 1%, 2%, 3%를 올리기 위해서 네. 정말 그 영국에서 다녀오시고 난 뒤에 본인도 자주 오셨고요. 네. 뭐 부산대학 강연이라든지 경남대 강연도 하셨고 또 측근을 수시로 보내가지고 지식인들 만나고 김대중 대통령의 또 경륜과 특히 IMF 위기가 왔을 때 네. 이렇게 경륜 있고 국제 감각 있고 IMF를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이분이다. 네. 지금 이분만큼은 한번 네. 예, 좀 도와달라. 국가를 위해서 도와달라. 호소하고 했습니다. 그런 정성. 또 노무현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네. 사실 떨어져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노무현 최고위원을 동남검특위 위원장 시키면서 정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공천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네. 종로에서 당선되고 바로 네. 부산 간다라고 하면서 감동을 줬죠. DJ 대통령께. 네. 그래서 저희들 몇 사람 모아놓고 네. 대통령과 곧 독대할 건데 뭐를 요청하면 되겠냐. 네. 그걸 가지고 네. 서울 참모들 모아놓고 따로 회의하고 네. 부산 참모들 몇 분 모시고 또 하고 저는 그때 막내적으로 솔직히 그 서울 참모들은 부산 가는 거 반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성공했으니까 종로에서 이제 이겼으니까 네네. 갑자기 또 거기서 삼선하고 오시면 되는데 바로 또 내려오신다 해서 네네. 왜 이러십니까? 그냥 계세요 했는데 나는 뭐 질렀다. 나 네네. 부산 내 성공하면 부산 온다 했지 않냐. 네네. 그래서 이제 부산 오셨죠. 그 DJ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부총재 시절이죠. 네네. 부산 오셨는데 북강설 정하고 어느 때인가 대통령을 뵈러 간다 네. 했을 때 무엇을 대통령께 요청하면은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대통령을 김대중 대통령 만났을 때 네. 당시 노무현 의원이 네.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대통령님 제가 부산에서 이번에 이기려면은 네. 외람됩니다만 제가 이번에 부산 선거에서 이기고 국회의원 되면 네. 차기 대통령은 노무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 선거 공약에 네. 다음 대통령 후보 나간다. 네. 대통령이 내 꿈이다. 공약 내 대통령 되겠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때는 살살 이야기했겠죠. 예. 이래 하니까 DJ 대통령이 듣자마자 네. 아이고 노부청재 무슨 그런 말씀을 하냐고. 정치인이 대통령 되는 게 자기 꿈이고 네. 그거 당연한 것이지.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 웃으셨겠네. 아니 그러니까 네. 당연히 종로에서 당선된 분이 그대로 있으면 종로 3선 하는데 네네. 또 부산에 또 내려가신다 하니 당연히 그거는 뭐 대통령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런 말씀 하세요. 네네. 그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 좋았겠네요. 네. 또 예세를 몰았어. 네. 대통령 한 가지 또 부탁이 있습니다. 네. 시도당도 있지만 열심히 하지만 또 각 개별화되어 있다. 경남도당, 부산 시당, 울산시당.
그 관장 부울경이 한 바퀴로 돌아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민심이 네, 네. 그래서 부울경 전체를 이렇게 정책도 지원하고 민심도 챙기고 사람도 챙기는 네, 네. 동남지역발전특별위원회 음. 지금 부울경으로 표현하죠. 네. 그때는 동남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그렇죠. 썼는데 네. 동남권 특별위원회를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네, 네. 그것도 듣자마자 바로 그때 아마 정준환 사무총장 그때는 당 총재를 겸임했죠. 그렇죠. 대통령이 총재를 겸임했죠. 바로 또 전화하셔가지고 네. 사무총장 음. 노부총재께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니까 네.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부산 양정에 네. 예, 사무실 저는 그때 제 경험상 그래 좋은 이 사무실을 네. 한 적이 없고 널찍해가지고 네, 네, 네. 그래 꾸몄죠. 파격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네, 네. 또 우리 당 지도부도 음흠.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죠. 소중하지만 네. 저도 49.6% 받고 지난번 총선에 졌지 않습니까? 네, 네. 6석까지 있던 부산 국회의원이 지금 한석으로 줄었거든요. 네. 물론 득표는 올라갔지만 음흠. 득표는 계속 오릅니다. 네,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까지만 쭉 오르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득표는 오르지만 다른 지역에 좀 내려가잖아요. 네. 세대별 투표에서 좀 내려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부울경이 또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블루오션 시장이다. 그렇습니다. 확산시킬 수 있는. 부산은 네. 경남은 울산은 정성을 기울인 만큼 나온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이재명 이후 부산의 대통령감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뭐 부산에도 인물 나와야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당이 공을 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고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의원님 첫 출연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고요. 좀 자주 놓으면 안 됩니까? 너무 네, 편하고.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 교수님하고 같이 하는 너무 편하고. 우리 시청률에 목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림입니다. 네. 자 오늘 최윤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예. 또 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